안녕하세요. 오늘은 2023 탑10 판례 마지막 판례 제 11판례 해볼게요. 여기 11판례 있는데 이제 사실관계부터 보면 여기 보시면 이것도 이게 이번 탑10 판례는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게 이제 많이 된 것 같아가지고 그래도 이제 공부를 안 할 수가 없잖아요. 탑10 판례니까. 보시면 여기 갑이 있었어요. 갑이 있고 갑의 하청업체가 있단 말이죠. 갑이랑 갑의 하청업체가 위탁 계약을 맺었어요. 위탁 계약을 맺어가지고 이 위탁 계약에 따라가지고 갑의 합청업체가 이제 신나게 쓰고 있었어요. 됐죠? 쓰고 있었는데 이 위탁 계약이 해지됐단 말이죠. 해지됐는데도 계속 쓰고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해지됐는데도 계속 쓰고 있으니까 아니 너는 왜 위탁 계약이 해지됐는데 계속 쓰고 있어? 라고 해가지고 상표권 침해랑 부정경쟁방지법 침해랑 이제 같이 해가지고 침해 소송 청구를 했거든요. 됐죠?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서 이제 문제가 된 거는 침해 소송에서 일단은 손해배상액이 문제가 됐었어요. 여기 보시면 여기 첫 번째 부정경쟁방지법 2조 1호 남목에 부정한 행위에 대해 가지고는 A1으로 추정됐다가 70% 복멸돼 가지고, 왜냐하면 침해 행위 외 사유로 얻은 이익이 70%가 정도 되니까 결국에는 0.3 A1이 됐고, 됐죠? 그 다음에 부정경쟁방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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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조 1호 차목에 대해서는 이것도 B1으로 추정이 됐다가 추정이 됐고, 그 다음에 상표법 침해 행위에 대해서는 C1으로 추정이 됐다가 침해 행위 외 사유로 얻은 이익에 대해 가지고 70% 정도 인정되니까 0.3 C1이 됐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0.3 A1 더하기 B1 더하기 0.3 C1, 아시겠죠? 요게 이제 손해배상 액으로 인정이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제 문제가 되는 거는, 제일 중요한 거는 요 포인트예요. 요 포인트. 침해 행위로 인하여 얻은 이익은 한계 이익을 의미한다. 요게 이제 포인트. 한계 이익은 뭘 의미하냐? 총 이익에서 변동비 뺀 거다. 아시겠죠? 그럼 변동비랑 뭔데? 변동비랑 무엇인데?에 대해 가지고 인건비는 변동비가 아니다. 라고 이제 인정이 된 사건이거든요. 이게 여러분들이 제가 아까 변동비를 설명한 영상이 하나 있는데 그거 보고 오시면 더 편하거든요. 제가 링크 걸어 드릴게요. 이게 뭔 말이냐면 이게 제일 포인트예요. 요거 솔직히 0.3 A1 더하기 B1 더하기 0.3 C1 요거는 그냥 하는 거고, 요 판에서 가장 중요한 건 요거예요. 그 침해 행위로 인하여 얻은 이익액은 한계이익을 의미한다. 아시겠죠? 한계이익을 의미하고, 한계이익은 총이익에도 변동비 뺀 거다. 아시겠죠? 총이익에서 변동비 뺀 거고, 여기서 인건비는 변동비가 아니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총이익에서 빼는 게 아닌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니 그러면 변동비가 뭔데? 총이익이 뭔데? 뭐 이런 걸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보시면 이제 128조 4항에 따라 가지고, 여기 이제 상표법으로는 110조 3항인데 특허법으로 우리가 이제 치환을 하면 128조 4항이잖아요. 128조 4항에서는 침해 행위로 얻은 이익액에 대해 가지고 특허권자의 손해액으로 추정을 하는데, 아시겠죠? 그 침해자가 침해 행위로 인해서 얻은 이익액은 뭐예요? 여기 1설, 2설, 3설 있잖아요. 첫 번째 총이익설, 두 번째 한계이익설, 세 번째 순이익설이 있거든요. 첫 번째 총이익설, 두 번째 한계이익설, 세 번째 순이익설이 있어요. 근데 우리는 뭐가 맞아요? 한계이익설이 맞아요. 한계이익은 뭔데요, 그러면? 요게 총이익이거든요. 총 매출에서 원주 재가를, 제조 원가를 뺀 게 총이익이에요. 아시겠죠? 요게 총이익이에요, 요게. 총이익에서 변동비 뺀 게 한계이익이에요. 아시겠죠? 그럼 변동비가 뭔데? 이렇게 물어볼 거 아니에요. 순이익은 뭐냐면요. 여기 총이익에서, 여러분 보이시죠? 보시면 이 총이익은 총 매출에서 제조 원가를 뺀 게 총이익이고, 한계이익은 요 총이익, 요게 총이익이잖아요. 요게 총이익에서 변동비 뺀 게 한계이익이고, 순이익은 총이익에서 변동비랑 고정비 뺀 게 순이익이고. 아시겠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비교를 해야 될 거는 요거를 비교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변동비가 뭐고 고정비가 뭐냐. 여기 보시면 한계이익은 변동비를 뺀 거, 순이익은 변동비랑 고정비를 뺀 거거든요. 됐죠? 여기가 이제 총이익이고, 이게 총이익이고, 여기가 총이익이고, 여기 총이익이고, 여기 총이익이고.
됐죠? 보시면 한계이익은 총이익에서 변동비 뺀 거, 순이익은 총이익에서 변동비랑 고정비 뺀 거예요. 됐죠? 그러면 변동비가 뭐고 고정비가 뭐냐? 제품 생산량에 따라 가지고 제품이 증가를 해요. 제품 생산량이 증가를 해요. 거기에 따라서 증가하는 비용은 변동비인 거고, 거기에도 불구하고 고정되어 있는 비용은 고정비인 거고, 아시겠죠? 그러니까 침해 행위로 인해서 얻은 이익은 제품 생산량의 증가함에 따라 가지고 관련 있는 그 제품 생산량에 따라서 증가하는 비용이 침해 행위로 인해서 얻은 이익일 거 아니에요. 그 침해랑 무관하게 고정되어 있는 거는 그 침해 행위로 인해서 얻은 이익이 산정할 때 산정해 주는 게 고려해 줄 게 아닐 거 아니에요. 됐죠? 이거 좀 헷갈리니까 색깔로 표시를 하면 여기가 지금 변동비. 아시겠죠? 제가 예를 들어 드리면 여기 고정비, 변동비가 뭐가 있냐면 예를 들어서 항상 무조건 그 예를 들어 임대료 있잖아요. 임대료가 항상 무조건 변동비다. 그리고 항상 무조건 고정비다. 이게 아니고요. 제품이 생산량이 증가를 해요. 제품 생산량이 증가함에 따라 가지고 만약에 사장님이 공장을 더 지어요. 에? 공장이 원래는 하나였는데 제품 생산량이 증가함에 따라 가지고 공장을 더 짓는단 말이죠. 그럼 임대료가 더 들 거 아니에요. 아시겠죠? 그런 경우에는 임대료가 변동비인 거지만 됐죠? 근데 만약에 사장님이 같은 임대료라고 하더라도 제품 생산량이 증가를 해요. 근데 공장을 더 짓는 게 아니고 사람을 더 뽑아요. 아시겠죠? 그럼 공장은 그대로 있잖아요. 공장은 그대로 있으니까 요거는 고정비인 거예요. 제품이 아무리 증가를 해도 임대료는 그대로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요거는 고정비인 거고. 그러니까 어쩔 때는 임대료가 변동비가 됐다가, 어쩔 때는 임대료가 고정비가 됐다가, 어쩔 때는 임대료가 변동비가 되니까 총이익에서 빼줘야 되는 거고, 어쩔 때는 임대료가 고정비니까 총이익에서 빼주지 않는 거고. 왜냐면 우리는 한계익설에 따르잖아요. 여기 한계익설. 됐죠? 왜냐면 우리는 한계익이 따르니까. 여기 한계익설에 따르니까. 됐죠? 그러니까 이게 임대료가 항상 변동비인 것도 아니고 항상 고정비인 것도 아니에요. 그럼 요거 사건에서 문제가 되는 건 뭐였어요? 여기서는 인건비였거든요. 인건비. 근데 인건비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항상 고정비인 거 아니고 항상 그 변동비인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제품 생산량이 이렇게 증가를 해요. 거기에 따라서 인건비가 증가를 하잖아요. 그러면 요거는 변동비인 거잖아요. 인건비가 만약에 제품 생산량이 증가함에 따라 가지고 사람을 더 뽑아요. 사람을 더 뽑으면 이거 변동비잖아요. 증가하니까. 그러니까 요거는 침해 행위 그 한계익 고려할 때 빼줘야 되는 건데, 만약에 제품 생산량이 증가함에 따라서 그 사람을 더 뽑지 않아요. 그럼 이거는 고정비니까 한계익 고려할 때는 고정비를 고려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인건비가 항상 변동비인 것도 아니고 항상 고정비인 것도 아니에요. 근데 이 사실관계에서 어떻게 됐냐면, 갑의 합청업체는 위탁계약이 해지되었을 때 곧바로 인력을 해고할 수 있으므로 요게 포인트인 거예요. 요게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기 갑 합청업체 있잖아요. 여기 침해하고 있는 사람, 합청업체는 여기 지금 침해 행위를 할 때 곧바로 인력을 해고할 수 있어요. 아시겠죠? 곧바로 인력을 해고할 수 있으니까 제품 생산량이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요거를 변동비로 안 보고 고정비로 본 거예요. 다시 갑의 하청업체는 제품 생산량이 증가함에 따라서 증가해야 되는 비용은 변동비고 그대로 유지되는 것은 고정비거든요. 근데 만약에 갑의 하청업체가 이게 침해자가 제품 생산량을 증가를 했어요. 제품 생산량을 증가를 했는데 여기 보시면 곧바로 인력을 해지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품 생산량에 따라 가지고 인건비가 쭉 늘다가 곧바로 인력을 해지할 수 있어요. 그럼 다시 이렇게 되는 거고, 쭉 들다가 곧바로 인력을 해고할 수 있어요. 그럼 다시 이렇게 되는 거고. 그러니까 이게 변동성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제품 생산량에 따라서 무조건 증가하는 비용이 아니고, 이게 사람을 해고를 할 수 있으니까 요거를 변동비로 안 보고 고정비로 봤다는 거예요. 고정비로 보니까 총이익에서 변동비 뺀 게 요게 한계이익이잖아요. 아시겠죠? 총이익에서 변동비 뺀 게 한계이익인데, 여기서는 인건비를 변동비로 안 보고 고정비로 본 거예요. 그러니까 총이익에서 빼지 않았어요. 한계이익 산정할 때. 요게 이제 제일 포인트인 거고, 그럼 요 판례 의의를 보면 이게 이제 대법원 판례설에 나온 건데, 이것만 볼게요. 부정경쟁방지법 쭉 보시면 모두 이 법조문이랑 이 법조문은 모두 침해자의 침해 행위로 인해 가지고 얻은 이익을
피침해자의 손해액으로 추정하는 법 기준이다. 그러니까 우리 특허법으로 따르면 128조 4항이에요. 여기에 따라 가지고 추정을 복멸하는 인정 사례가 있다. 상표법에서는 인정 사례가 있다. 왜냐하면 우리가 추정 규정이니까 당연히 복멸을 인정할 수 있는 거예요. 최근 부정경쟁 방지법 부정경쟁 방지법 14조의 2항 요거 추정 규정 있잖아요. 관해서도 손해액 복멸 가능하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시가 있다. 됐죠? 있기는 하다. 그러나 상표법에 관해서 선례에서는 일부 복멸이 가능성이 명시적으로 설치되어 있지 않았고 부정경쟁 방지법 관해 선례에서는 추정 복멸 사유에 대해서 언급이 없다는 사유로 다소 방론에서 손해액 추정 복멸에 관한 법리가 설치된 측면이 있다. 이번 판례에서는 손해액으로 추정됐고 거기에 대한 복멸 사유를 다시 한번 확인했다는 것에 의의가 있다. 됐죠? 요거 의의 한번 읽어두시고, 그러니까 그 상표법에서랑 부정경쟁 방지법에서랑 침해 행위로 인해서 얻은 이익을 피침해자의 손해액으로 추정을 하는 규정이 있잖아요. 그 규정에서 복멸을 명시적으로 인정하는 거에 의의가 있는 거예요. 요 판례는. 아시겠죠? 의의가 있는데 제일 중요한 거는 뭐였어요? 해고를 할 수 있으면 해고를 할 수 있는 경우에는 즉시 해고를 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인건비를 변동비로 안 보고 고정비로 받다. 됐죠? 요게 제일 중요한 거고, 여기서 이제 언급한 판례 있잖아요. 요 2021-30837 요 판례. 요 판례가 나름 중요하니까 요 판례 한번 봐볼게요. 여기 보시면 사실관계가 어떻게 되냐면, 보시면 갑이 구동장치를 개발했어요. 갑이 구동장치를 개발했는데 을한테 구동장치를 판매하고, 이 구동장치를 판매하고 이게 쓸 수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구동장치를 쓸 수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완전 구동장치를 판매하고 구동장치 도면 파일을 전송했어요. 을한테. 그래가지고 을은 이 도면 파일을 보고 나서 구동장치를 완성을 했어요. 됐죠? 그 다음에 을이 병한테 완제품을 판매를 했고, 그래도 요렇게 갑은 을한테 구동장치를 판매하고 을은 병한테 완제품을 판매하고 요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근데 여기서 지금 을이 뭔 짓을 하냐면, 을이 중국에다가 구동장치 도면 파일을 전송을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게 파일은 그냥 띡 하면 전송이 되는 거잖아요. 그럼 이 구동장치 도면 파일을 보고 중국 회사가 요걸 당연히 만들 거 아니에요? 만드니까 을은 여기 보시면 갑이 을한테 판매하고 을이 병한테 판매하는 이 판매 구조 있잖아요. 이 판매 구조를 깨트려 가지고 중국 회사에서 을한테 이제 판매를 하고, 을이 완성품을 제작을 하고 완성품을 병한테 판매하고. 그러니까 지금 왜냐하면 갑은 연구개발비가 드니까 더 비쌀 거 아니에요. 구동장치가 더 비싸거든요. 근데 중국 회사는 연구개발비가 안 드니까 더 싸요. 그러니까 을은 싸게 사서 팔고 있는 거예요. 지금 갑에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됐죠? 다시, 원래 을은 갑으로부터 사가지고 병한테 판매하고 이렇게 하고 있었거든요. 이렇게 하고 있었는데 을이 나쁜 짓을 했어요. 구동장치 파일을 중국 회사한테 줬어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중국 회사로부터 수입해가지고 을이 완제품을 제작한 다음에 완제품을 병한테 팔고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갑은 연구개발비가 드니까 한 대당 350만 원이거든요. 근데 중국 회사는 연구개발비가 안 드니까 한 대당 230만 원이에요. 됐죠? 이런 사실관계에서 이제 갑이 을한테 소송을 제기하거든요. 갑이 을한테 부정경쟁방지법 침해로 인해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를 해요. 갑이 을한테. 이 부정경쟁 행위에 대해 을이 지금 나쁜 놈 했잖아요. 구동장치 도면 파일을 중국 회사한테 줬잖아요. 그러니까 부정경쟁 행위를 했잖아요. 거기에 대해 가지고 갑이 을한테 소송을 제기를 하거든요. 근데 이게 이거 손해액 산정을 어떻게 하냐? 보시면 갑의 구동장치는 한 대당 350만 원이에요. 중국 회사의 구동장치는 한 대당 230만 원이에요. 그래가지고 부정경쟁 방지법 으로 산정되는 손해액은 부정경쟁방지법 14조의 2항이 그거거든요. 부정경쟁방지법 14조의 2항 보시면 이러고 있잖아요. 요게 그러니까 그 특허법으로 치면 128조 4항이에요. 요게 특허법으로 치면 요게 특허법으로 치면
128조 4항. 이 128조 4항, 그러니까 부정경쟁방지법 14조의 이 2항으로 산정되는 손해액은 여기 갑의 구동장치의 한 대당 가격, 요거 350만원, 중국 회사의 구동장치 한 대당 가격 230만원 빼기 350만원 빼기 230만원 곱하기 여기 보시면 을 회사가 중국 회사로부터 299대를 수입을 했거든요. 299대. 요게 이제 약 3억 원이에요. 3억 얼마예요? 요거에 대해 가지고 손해액을 인정한다라는 거, 구체적인 손해액 산정을 했다는 거. 그러니까 원래는 갑이 을한테 주고 을이 병한테 주고 요렇게 하고 있었는데 을이 나쁜 짓을 해가지고 중국 회사한테 구동장치 도면 파일을 줬어요. 그러니까 중국 회사로부터 을이 수입을 하고 을이 완제품을 만들어 가지고 완제품을 병한테 판매하고 요렇게 해가지고 그 갑한테 손해가 있잖아요. 아시겠죠? 원래는 을이 갑한테 사야 되는데 지금 을은 중국 회사로부터 사가지고 더 싸게 샀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 가지고 갑은 피해를 받잖아요. 부정경쟁방지법에 따라 가지고 피해를 받잖아요. 그러니까 갑이 을한테 손해배상 청구를 하는데 손해배상의 산정을 어떻게 한다고요? 이렇게 350만원 빼기 230만원 곱하기 299대로 해가지고 약 3억 원. 요 판례가 그니까 요 판례예요. 여기 요 판례 2021 다 3108738결 아시겠죠? 그러니까 2024 사태 판례 제 11판례에 요거 잘 알아두시고, 제일 중요한 건 뭐라고 했어요? 그 침해 128조 4항으로 인해 가지고 침해 행위로 인해서 얻은 이익액 산정할 때 뭘로 해요? 한계이익을 한다. 한계이익은 어떻게 판단해요? 총이익에서 변동비 뺀 거다. 변동비는 뭐예요? 생산량의 증가함에 따라 가지고, 제품 생산량의 증가함에 따라 가지고 늘어나는 게 변동비고 그대로 있는 게 고정비인데, 아시겠죠? 근데 만약에 인건비가 항상 변동비인 것도 아니고 항상 고정비인 것도 아니거든요. 근데 인건비가 만약에 곧바로 인력을 해고할 수 있는 경우에는 요거는 변동비로 안 보고 고정비로 봤다. 그래가지고 한계이익 산정할 때 고려를 해주지 않았다. 요게 이제 제일 메인 포인트인 거고. 됐죠? 여기까지 할게요. 2024 사태 판례 여기까지 할게요.